그러니까 효소라고 명칭을 하고요. 그 효소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식물세포에 있는 것도 있고 동물세포에 있는 것도 있고. 효소는 다양한 거야.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네, 광합성 할 때도 나왔었죠. 우리 인간도 효소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을 일으키려면 이런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효소가 있고 특히나 소화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애들을 소화 효소라고 배울 거고요. 지금 예홍이는 효소라는 걸 그래도 기억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효소가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말하면 효소라는 거는 결국 어떤 화학 반응 같은 거를 우리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아주 큰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는 적은 에너지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적은 에너지로 반응을 빨리 하고 싶어서 촉매제가 필요한 겁니다. 촉매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냥 촉진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촉진시키는 매체. 이게 효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를? 반응을.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효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촉매제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에 생명체에 있는 촉매제를 우리는 효소라고 따로 부르는 거예요. 효소. 그리고 특히나 소화 기능 담당하는 거를 소화 효소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눠준 프린트를 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프린트 세 번째 장 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 소화가 무엇이냐? 소화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요. 음식물에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양소는 상당히 큰 영양소 덩어리, 고분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고분자로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고분자를 먹었어. 이빨로 잘게 우리는 작게 하지만 그거 자체, 녹말이 엄청 커. 고구마, 감자 이런 거는 우리가 잘게 이빨로 자르기는 하지만 그 녹말 형태 안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 자체의 종류는 바뀌지 않죠. 그냥 작게 잘라주기만 한 거예요. 그런 녹말 형태는 그때 녹말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이렇게 육각형이라고 생겼다고 했을 때 이 포도당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이런 형태는 우리가 흡수를 못해. 너무 커. 그래서 어떤 작용이 필요하냐면 여기 중간을 이렇게 끊어주는 분해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녹말 덩어리가 포도당 형태로 이렇게 잘려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앞으로 소화라고 할 거고요. 소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우리가 여기 2번이라고 한 정의로 알 수 있는 거는 화학적 소화예요. 화학적 소화. 아까도 말했던 소화 효소가 작용을 해서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이렇게 녹말이 포도당이 되는 이런 작용은 화학적 소화라고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이빨로 잘게 우리가 그냥 씹는 거 그런 거는 그냥 크기만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물리적인 소화라고 해요. 그래서 녹말 덩어리가 원래는 이렇게 엄청 길게 되어 있었어. 엄청 길게 막 가지치고 있었어. 다 못 그리겠어. 가지쳐 있었는데 얘를 잘게 그러니까 녹말 덩어리가 이렇게 엄청 큰 거 이렇게 가지쳐 있는 녹말 덩어리가 이렇게 큰 게 있었는데 이게 고구마였어. 고구마. 근데 내가 입으로 씹어가지고 얘를 그냥 작은 녹말 형태로 잘게 그냥 부순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는 요런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무수한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녹말이 작은 녹말로 하는 거는 물리적인 소화고요. 녹말이 완전 다른 포도당이라는 걸로 결합이 끊어지는 거를 화학적인 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소화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소화계라고 했고요. 소화계에는 여기 교과서 158쪽에 잘 나와 있는데 나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입이 있고요. 식도가 있고 결국 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게 소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너무 좁다. 이거 소장은 더 꼬불꼬불합니다. 더 많아요. 나는 대략적으로만 그릴게. 이 소장이 결국 대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항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소화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항문을 통해서 나가는 게 배변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배변 활동은 이것도 소화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배변이랑 배설이랑 헷갈려 하는데 이 배변 활동은 소화계의 기능입니다. 왜냐면 음식물 찌꺼기가 나가는 거니까. 요거는 입, 요거는 식도죠. 그리고 이거 위, 여기 소장, 여기 대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항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도 있고요. 간도 소화계에 해당됩니다. 간 엄청 큰데 조그맣게 그릴게요, 그냥. 간. 그리고 이 간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림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렇게 생긴 이거는 쓸개예요, 쓸개. 쓸개라고도 하고 담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요 쓸개랑 또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위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긴 이자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또 뭐 췌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죠. 그 췌장이 요거예요. 이자예요, 이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요 입으로부터 얘네들 식도, 위, 소장, 대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간이나 쓸개나 이자는 추가적으로 이 소장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옆에다가 그려보면 간이 엄청 크게 이렇게 있고요. 이 간으로부터 어떤 관이 있어서 쓸개로 연결이 되고요. 쓸개에서 또 관이 나와가지고 관은 이자의 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이 합쳐지고요. 여기에 결국 마지막 끝에 부분이 소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관이. 그래서 간, 쓸개, 이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간에서 만들어진 게 쓸개에 저장이 됐다가 분비가 되어야 할 때 이 관을 통해서 분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자에서 만들어지고 이자에서 분비하는 물질들이 소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오늘은 못할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려주면 좋은데 나는 그림 실력이 없다 하는 친구는 거기 학습지에 이미 그림이 되어 있죠. 입이랑 식도, 위, 소장, 대장은 있을 거야. 소장까지 있을 거야. 근데 요 간이랑 쓸개랑 이자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러분들 또 필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위랑 소장 그 근처에다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장이지만 요거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눠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눠서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가 있다고 했을 때 위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소장을 12지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공장, 회장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요 12지장만 알면 돼요. 요 12지장은 그냥 소장에 속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장이 이렇게
큰 범위가 있고 거기 안에 소장의 일부분을 12지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밑에 있는 그 부분, 소장 부분을 12지장을 부를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12지장 쪽으로 쓸개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분비가 되고 이자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분비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입에서부터 얘네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입은 결국 바깥이랑 뚫려 있는 거죠. 그리고 항문도 어찌 보면 바깥이랑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소화계 부분, 요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은 결국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바깥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대장균 여러분 들어봤죠? 대장균. 그래서 균이 많아요. 기생충도 여기 많이 있고요. 균이 많습니다. 물론 균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우리한테 좋은 것도 있고 유익한 균. 우리의 어떤 면역에 도움되는 균들도 있고 근데 해로운 균도 있으니까 이런 유익한 균들이 많아야지 해로운 균이 없어지겠죠. 배변 활동이 소화계고 배설 활동이 배설계라고 하신 건 맞나요? 둘의 차이가 뭐죠? 우선은 배변 활동은 음식물 찌꺼기가 나가는 거고요. 배설은 그 배뇨예요. 배뇨. 방광. 이거야. 방광. 방광 들어봤죠? 오줌. 배설계는 오줌과 관련된 거고요. 배변 활동 소화계와 관련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 배설계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때 둘의 차이를 이해하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기본은 잡았어. 야, 나 핸드폰이 없어. 얼마 시간 많이 된 건 아니겠지? 그러면은 우리 159쪽에 보면은 이제 실험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영양소 검출 그 실험을 이해를 하려면 영양소 검출에서 배웠던 두 가지 용액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녹말 검출 시에 이거 맨날 나왔잖아. 식물과 에너지 할 때도 나왔죠. 이거 뭐였어요? 기억나요? 시간이 없어 지금. 시간이 없다고. 맞나? R로 시작해서 액으로 끝나. 그렇지. 그렇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죠. 얘 같은 경우는 원래는 무슨 색깔인데 무슨 색깔이 되면 우리가 녹말이 있구나 했었죠. 원래는 갈색, 뭐 옅은 노란색, 주황색인데 어떤 색깔이 되면 녹말이 있구나 했었죠? 기억나요? 그렇지, 청람색. 그렇지. 요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포도당이나 과당 같은 단당류 단당류는 당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엿당이나 이런 이당류 그런데 설탕은 안 된다. 안 돼. 요런 애들을 검출할 수 있는 이걸 전체적으로 당분이라고 할게요. 이런 당분을 검출할 수 있는 그 용액은 뭐였죠? 가열도 해야 했어. 그치. 베네딕트. 156쪽이야? 몰라. 156쪽. 아, 그 156쪽은 영양소 검출 실험이고요. 우리 치매 작용할 거예요. 치매 작용. 158쪽 맞습니다. 159쪽이죠? 159쪽 맞습니다. 요거를 또 쓸 거거든. 그 실험을 할 때.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예요.
베네딕트. 이 베네딕트 용액은 청색,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런데 베네딕트 플러스 가열을 했을 때 당분이 있다 하면 어떤 색깔이 된다고 했었죠? 어떤 색깔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황적색이죠, 황적색. 황적색.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실험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입에서의 어떤 작용을 먼저 볼 건데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 침이 나오죠.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그 침의 작용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실험을 한번 볼게요. 우선은 거즈를 입에 물어서 침이 스며들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거를 증류수에 헹궈가지고 침 용액을 만들어줍니다. 증류수에 헹궈서 침 용액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녹말을 요 A, B 시험관에다가 각각 10ml씩 넣어주고요. A 같은 경우는 증류수를, B 같은 경우는 침 용액을 넣어줄 거예요. 증류수는 없고요. A는 녹말 플러스 증류수가 A인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녹말 플러스 침용액을 지금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따뜻한 물에다가 10분 정도 담가두는데요. 요런 지금 35도에서 40도씨 정도의 물에 담가 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침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침이 어디로부터 왔죠? 왜 35도, 40도? 이거 뭔가 우리의 뭔가 비슷하지 않아? 우리의 체온과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체온과 비슷하게 해주려. 그렇죠. 체온과 비슷하게 해서 결국 이 침이, 원래 침은 우리 몸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속에. 몸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침의 작용이 우리 몸의 상황과 유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온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A는 녹말과 증류수, B는 녹말과 침, 그리고 이런 온도의 시간을 좀 흘려보내주고요. 침의 작용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실험은 페트리 접시에 A, B를 각각 몇 방울씩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다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그게 아마 우리 교과서에는 세 번째 과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과정. 이렇게 페트리 접시에 몇 방울씩 살짝 흔들리네. 나도 보컬인 있어요. 그 다음에 녹말 검출 시약인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넣어줬을 때 지금 요거 A고요. 요게 B죠. 자, 비교를 해보고 그 교과서 159쪽에 이 비교한 결과를 여러분이 적어줘야 돼요. 거기 표 있죠? 표 있죠? 자, 이거 잘 보고 여기 3번 과정, 3번이라고 되어 있고 A, B 표가 있잖아. 거기다가 이렇게 아마 표가 있을 거예요. 여기 A, 여기 B, 여기 3번, 여기 4번. 이 3번은 녹말 검출 시약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여기 요거는 그냥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죠. 이렇게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색깔이 변화가 없었다 하면은 변화 없음으로 쓰고요. 변화가 있었다 하면은
그거 변화된 색깔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다 해버려서 요거는 청람색 이렇게 쓰면 되고 B는 변화 없음이죠.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4번 과정인데요. 이번에는 아까 시험관 남은 거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린 건데요. 요거 요렇게 청색이죠. 청색. 요건 당분 검출하는 거고요. 이거는 바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가둬야 됩니다. 또는 가열을 하거나. 그랬더니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는데요. 요것도 이번에는 4번에다가 이 결과를 적어주면 됩니다. 4번에다가 결과를 적어주면 돼요. 자, 결과를 잘 관찰해서 적을 수 있었죠? 잘 적었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푸르스름합니다. 그래서 그냥 베네딕트 용액 색깔인 거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황적색이 되었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 A 같은 경우는 아까 증류수랑 녹말을 넣은 용액이었고요. B 같은 경우는 미안해. 침이랑 녹말을 넣은 거였죠. 침이랑 녹말을 넣은 용액이었죠. 얘들을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뭔가 침이 어떤 작용을 한다면 침의 작용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녹말로 검출을 했을 때, 녹말 검출 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A는 청람색이었고 B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네딕트 용액을 넣었고 가열을 하거나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A는 변화가 없었고요. B는 황적색이 됐죠. 이것을 통해서 이 각각에서 어떤 결과를 얘기할 수 있는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다 적었다 하는 친구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주석 달기로 텍스트로 한번 적어보세요. 하지만 B는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 A는 녹말이 그대로 있는데 B는 녹말이 없어졌다는 거는 녹말이 당분으로 분해가 됐다는 거죠. 만약에 침에 당분이 원래 함유되어 있는 거였다면 녹말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녹말이 당분으로 뭔가 분해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침의 작용 거기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침은 녹말을 당분으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